결혼 10년 시어머니는 한 번도 며느리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세상을 떠난 날 장례식장을 찾아온 시어머니는 조문객들 앞에서 며느리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그 순간 장례식장에 낯선 노신사가 나타나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요. 본 영상은 감동적인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하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 35, 결혼 10년 차 며느리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어제 엄마를 잃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 편이었던 사람, 아무 조건 없이 저를 안아주던 사람이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검은 옷을 입고 장례식장에 서 있습니다. 이틀 뒤면 이 장례식장에서 제 인생을 뒤흔드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직 그건 모르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결혼하던 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10년 전 저는 강민재라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민재 씨네 집안은 꽤 사는 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중견 기업 임원이셨고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는 그 체면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동네 모임에서 늘 앞자리에 앉으시고 명품 가방을 바꿔 들고 다니시고 아들이 좋은 집안 며느리를 데려와야 자기 체면이 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반면 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엄마 윤미자 여사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식당 일, 청소 일, 공장 일까지 가리지 않으셨어요. 엄마의 손은 늘 갈라지고 거칠었지만 저를 안아줄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반대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 집안이 안 맞는다는 거였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엄마를 바라보시던 눈빛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엄마의 갈라진 손, 시장에서 산 옷, 어색하게 앉은 자세. 그 눈빛은 전부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 격에 맞는 사람인지 모르겠네. 상견례에서 시어머니가 하신 첫마디였어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도 웃으셨습니다. 괜찮다고 우리 서아만 잘 봐달라고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는 길에 엄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화장실로 가셔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수돗물 소리 뒤에 숨겨진 울음소리를 저는 문 밖에서 다 들었어요. 그래도 결혼은 했습니다. 민재 씨가 어머니를 설득했고 저도 사랑하면 괜찮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집살이는 상견례의 연장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이름으로 부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의 저 사람 혹은 아무 말 없이 턱으로 가리키시는 거요. 이 집에서 제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명절이면 저만 부엌에 서 있었고 시누이는 거실에서 과일을 먹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 식탁에 올라가면 시어머니는 꼭 한 가지씩 흠을 잡으셨어요. 싱겁다, 짜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돼지 사료 같다. 10년 동안 맛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집에 오시는 날이면 저는 차를 내오는 역할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친구분들 앞에서 저를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집안이 좀 그래서 배운 게 없어요. 웃으시면서 하신 말이었습니다. 친구분들도 웃으셨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웃어야 했으니까요. 웃지 않으면 이 집에서 하루를 더 버틸 수 없었거든요. 남편 민재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늘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눈으로 한마디만 해달라고 부탁해도 한숨만 쉬고 고개를 돌렸어요. 갈등을 피하는 게 이 사람의 생존 방식이었던 거예요. 저를 위해 입을 한 번만 열어달라고 속으로 수백 번 빌었지만 민재 씨의 입술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어요. 살았다가 아니라 버텼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엄마였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엄마를 찾아뵈면 엄마는 항상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엄마 품에서 10분만 있으면 다시 시댁으로 돌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만 봐도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셨지만 한 번도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아야, 내가 행복하면 엄마는 다 괜찮아.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동시에 가장 아픈 말이었어요. 엄마가 괜찮다고 말하는 건 괜찮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딸이 구박받는 걸 알면서도 괜찮다고 말해야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쓰린 건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석 달 전에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는 여기저기 안 좋은 곳이 한꺼번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 몸을 혹사하신 게 한 번에 터진 거라고요. 저는 병원을 오가며 간병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친정에 자주 간다고 못마땅해 하셨지만 이번만큼은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병원에서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달려갔을 때 엄마는 침대에 누워 가늘게 숨을 쉬고 계셨어요. 제 손을 잡으시더니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아야, 엄마가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미안해. 그게 엄마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평생 저를 위해 모든 걸 바친 분이 마지막에 미안하다니요.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괜찮다고 엄마가 최고라고 미안할 거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엄마는 이미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를 준비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제 편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없다는 걸요. 10년 동안 시댁에서 버틸 수 있게 해준 마지막 끈이 끊어진 거였어요. 영정 사진을 고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결국 엄마가 작은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계신 사진을 골랐어요. 이 사진은 제가 대학 졸업식 날 찍어드린 거예요. 엄마가 가장 행복해 보이던 날이었거든요. 장례식장에 국화꽃 향이 가득합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고 저는 영정 사진 옆에 서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엄마와 함께 일하시던 분들이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엄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미자 씨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고생만 하다 가셨다고요. 그때 장례식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검은 옷에 선글라스를 끼고 조문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하러 오신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례식장 안을 한 바퀴 둘러보시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제 옆을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허접한 장례식이네. 엄마의 마지막 자리를요. 엄마가 평생 일하며 모은 것들로 차린 이 자리를요. 허접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1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참아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가슴 안에서 뜨겁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장례 이틀째입니다. 시어머니는 내일도 오실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이 장례식장에서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데는 큰 충격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금이 갈대로 간 유리잔은 손가락 하나만 건드려도 산산이 부서지잖아요. 저에게 그날은 바로 그 손가락이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례 이틀째 아침이었어요. 저는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채 장례식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홀로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엄마에게 말을 걸었어요. 엄마, 나 잘할 수 있겠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만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웃고 계셨어요. 오전부터 조문객이 찾아오셨습니다. 엄마가 일하시던 식당 사장님, 동네 아주머니들, 엄마가 청소하시던 건물 경비 아저씨까지. 돈도 없고 힘도 없는 분들이었지만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국화꽃을 놓아주셨어요.
어떤 분은 봉투를 쥐어주시면서 미자 씨가 생전에 자기 도시락을 나눠주셨다고 좋은 분이었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는 가난했지만 사람이 많은 분이셨어요. 정이라는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점심 무렵 시어머니가 다시 오셨습니다. 어제와 같은 검은 옷에 선글라스 차림이었어요. 뒤에 민재 씨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오시는 순간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엄마의 지인분들이 시어머니를 바라보셨는데 시어머니는 그분들을 아예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듯이요. 시어머니는 향을 올리지 않으셨어요. 영정 사진을 흘끗 보시더니 조문석 맨 앞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와 있던 식당 사장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집안 격 떨어진다. 작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식당 사장님의 표정이 굳었고 옆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여기서 참아야 한다고,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례식장을 둘러보시며 혀를 차셨습니다. 국화꽃 화환이 적다, 음식이 초라하다, 이런 장례를 치르면 집안 망신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엄마의 삶을 깎아내리는 칼이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가슴이 더 아팠으니까요. 조문객 한 분이 참다 못해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신 분 앞에서 그런 말씀은 좀 그렇지 않으냐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체면에 흠이 생기는 걸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거든요. 시어머니는 그 조문객을 노려보시더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어요. 내가 시킨 거야? 남 시켜서 시어머니한테 대들게 하는 거야?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분노에 불이 붙은 상태였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봐온 그 표정이었어요. 한번 화가 나시면 멈출 줄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발 다가오셨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으시더니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그 안에는 분노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경멸이 있었습니다. 저라는 사람 전체를 깔아뭉개는 아주 오래되고 깊은 경멸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천한 집안 피는 어딜 안 가?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는 제 얼굴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뺨에 떨어진 침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걸 느꼈지만 손을 들어 닦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쏠려 있었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국화꽃 향만 선명하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엄마의 영정 사진이 보였어요. 웃고 계셨습니다.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사진 앞에서 엄마의 딸이 침을 맞고 서 있었어요. 엄마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딸이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이런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민재 씨를 바라봤어요. 제 남편을요. 이 순간만큼은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고 눈으로 간절히 부탁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당신 아내 얼굴에 침을 뱉었잖아요. 장모님의 장례식장에서요. 한마디만 해주면 됐어요. 그만하세요. 그 한마디면 됐습니다. 민재 씨는 저와 시어머니 사이를 번갈아 보다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집안에서 가족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걸요. 10년 동안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시어머니 친구분들에게 차를 내오고 명절에 혼자 부엌에 서고 웃고 싶지 않아도 웃고 울고 싶어도 울지 않았던 그 10년이 한 집안에서 제 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깥 사람이었습니다. 손을 들어 뺨을 닦았어요. 천천히 조용히 닦았습니다. 떨리지 않는 손이었어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눈물의 형태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분이 시어머니를 향해 뭐라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장례식장을 나가셨어요. 민재 씨가 뒤따라 나가면서 제 쪽을 한번 돌아봤는데 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없었으니까요. 장례식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엄마의 지인분들이 저에게 다가와 괜찮으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늘 그랬던 것처럼요. 괜찮다는 말은 괜찮지 않다는 뜻이라는 걸 이분들도 아시는 것 같았어요. 혼자 남은 장례식장에서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 처음으로 가족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 엄마만 내 가족이었어. 그리고 엄마는 이제 없잖아. 그때 장례식장 입구가 다시 소란스러워졌어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서 있었어요. 뒤에 수행원으로 보이는 사람 두어 명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조문을 오신 건가 싶었는데 노신사의 얼굴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눈이 붉었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와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를 아시는 분일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드리려 했어요. 그런데 노신사가 갑자기 저를 향해 돌아서시더니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장례식장 바닥에 비싼 정장 무릎이 닿았습니다. 수행원들이 놀라서 회장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이라고요. 저는 얼어붙은 채 그 노신사를 내려다봤어요. 이분이 누구신지, 왜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노신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하셨어요. 찾았습니다. 아가씨. 저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걸요. 세계 1위 기업의 회장이 장례식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비싼 정장 무릎에 먼지가 묻는 것도 신경 쓰지 않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어요. 찾았습니다, 아가씨. 저는 그 말의 뜻을 한참 동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노신사의 이름은 강태성. 나이 68.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재벌 그룹의 회장이셨어요. 이런 분이 왜 엄마의 장례식장에 오셨는지, 왜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는지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행원분이 회장님을 부축해 일으키려 했지만 태성 회장님은 손을 저으며 거부하셨어요. 무릎 꿇은 채로 영정 사진을 올려다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의 사진을 보면서 우시는 거였어요. 이분이 우리 엄마를 아신다는 게, 그것도 이렇게 울 만큼 깊이 아신다는 게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옆 작은 방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태성 회장님은 맞은편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셨습니다. 수행원분이 물을 가져다 드렸는데 잔을 잡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분이 하실 이야기가 보통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직감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태성 회장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30년 전 회장님이 아직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큰 화재 사고가 났어요. 공장에서 불이 나서 회장님이 갇히셨는데 연기 속에서 회장님을 끌어내 살려준 사람이 있었다고요. 목숨을 걸고 불길 속으로 뛰어든 그 사람이 저희 엄마 윤미자 여사였습니다. 엄마가 회장님의 목숨을 구한 거였어요. 30년 전에요. 회장님은 이 은혜를 평생 갚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엄마의 딸, 그러니까 저를 자기 그룹의 보호 아래 두겠다고
최고의 교육과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엄마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거절하셨지만 회장님이 끈질기게 설득하셔서 결국 동의하셨다고 합니다. 서류가 준비되었고 법적 후견 절차가 진행 중이었어요. 제가 재벌가의 보호를 받으며 잘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게 무산되었습니다. 엄마가 돌연 연락을 끊으셨어요. 주소를 옮기시고 전화번호를 바꾸시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회장님은 엄마를 찾으려 했지만 마치 증발하듯 감쪽같이 사라지셨다고 해요. 사람을 보내 수소문했지만 30년 동안 찾지 못하셨다고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엄마가 왜 그러셨을까? 딸을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왜 스스로 걷어차셨을까? 평생 가난하게 사시면서 저를 혼자 키우신 이유가 선택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태성 회장님이 제 질문에 대답하시려는 순간 문이 열렸어요. 민재 씨가 서 있었습니다. 아까 시어머니를 따라 나갔던 남편이 다시 돌아온 거였어요. 민재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안쪽에 누가 앉아 있는지 보고 놀란 거였어요. 민재 씨 뒤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분노도 경멸도 아닌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공포였어요. 태성 회장님을 보는 시어머니의 눈에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재벌 회장을 보고 왜 저렇게 겁을 먹으시는 걸까? 모르는 사이라면 놀라실 수는 있어도 저런 표정은 짓지 않잖아요. 공포라는 건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만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태성 회장님도 시어머니를 보셨어요. 그리고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변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회장님이 시어머니를 향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었군요. 6글자. 당신이었군요. 그 6글자에 시어머니의 무릎이 살짝 흔들렸어요.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태성 회장님이 다시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30년 전 엄마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오래 조사한 끝에 최근에야 알게 되셨다고요. 엄마가 스스로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엄마를 떠나게 만든 거였어요. 30년 전 엄마에게 찾아가 거짓 정보를 흘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태성 회장이 엄마를 이용하려 한다고 은혜를 갚는 척하면서 사실은 다른 속셈이 있다고 겁을 준 거예요. 순수하고 겁이 많았던 엄마는 그 말을 믿으셨고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끊고 도망치듯 사라지신 거였습니다. 그 거짓말을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고요. 저는 태성 회장님의 시선을 따라갔어요. 회장님이 바라보고 있는 곳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박정숙, 제 시어머니였어요. 30년 전 시어머니는 태성 회장님의 회사에서 비서로 일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회장님이 엄마를 은인으로 대하며 엄마의 딸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당시 시어머니에게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재벌가와 연결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여자의 딸이 회장님의 보호를 받게 되면 자기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진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엄마를 찾아가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회장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딸을 데려가면 돌려주지 않을 거라고 지금 당장 도망가야 한다고요. 엄마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딸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지셨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던 딸의 미래를 엄마 스스로 끊어낸 거예요. 딸을 지키려고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 미동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30년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엄마가 평생 가난하게 사신 이유, 식당 일, 청소 일, 공장 일을 하시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신 이유, 그리고 마지막에 미안하다고 하신 이유. 전부 이어졌어요. 엄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딸에게 더 좋은 삶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걸. 하지만 그 기회가 위험하다고 믿으셨고 딸을 지키기 위해 포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평생 가난의 무게를 혼자 지셨던 거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마지막 말은 더 좋은 삶을 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엄마만의 속죄였어요. 그런데 그 선택 자체가 시어머니의 거짓말에서 비롯된 거였잖아요.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문 앞에 서서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비밀이 파헤쳐진 거니까요. 제가 평생 가난하다고 놀림당한 것도, 시댁에서 천한 집안 피라고 멸시받은 것도, 엄마가 갈라진 손으로 평생 일만 하신 것도 전부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된 건 우연이 아니라 30년 전 시어머니가 만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오늘 아침 제 얼굴에 침을 뱉으며 천한 집안 피라고 했어요. 자기가 천하게 만들어 놓고 천하다고 침을 뱉은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30년 전에 저희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셨는지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물었잖아요. 30년 전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하셨는지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직접 말해달라고요. 시어머니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지만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태성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수행원에게 서류 가방을 가져오라고 하시더니 그 안에서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누렇게 변색된 종이들이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서류들이었어요. 회장님은 이 자료를 모으는데 5년이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누가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추적하는데 5년이요. 회장님의 비서 출신 직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면담하고 당시 기록을 뒤지고 증인을 확보하는 긴 과정이었다고요. 서류 속에는 시어머니의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30년 전 시어머니 박정숙은 태성 회장님의 회사에서 비서실 직원이었습니다. 말단이 아니라 꽤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회사 일보다 더 큰 목표가 있었어요. 자기 아들을 재벌가와 연결시키는 것. 당시 태성 회장님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그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회가 생기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불이 났어요. 공장 화재 사고가 나고 엄마가 회장님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회장님이 엄마에게 은혜를 갚겠다며 엄마의 딸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시어머니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가난한 여자의 딸이 회장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면 자기가 쌓아올린 모든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엄마를 찾아간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회장님의 비서 명함을 들고 가셨어요. 회사 사람인 척 회장님의 뜻을 전하는 척하면서 엄마를 만난 거였어요. 태성 회장님이 서류 속에서 당시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했던 말의 기록을 읽어주셨습니다. 나중에 다른 직원의 증언으로 복원된 내용이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회장님이 당신 딸을 데려가려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은혜를 갚겠다는 건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딸을 데려가 돌려주지 않을 거라고. 거기에 더해 엄마가 거부하면 엄마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암시까지 했다고요. 엄마가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혼자서 딸을 키우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분이 재벌이 딸을 빼앗으려 한다는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겁이 나셨을까요? 엄마는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끊으셨어요. 집을 옮기고 번호를 바꾸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동네로 도망치듯 떠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엄마의 가난이 시작된 거예요.
회장님의 보호를 받았더라면 엄마는 혼자 그 무거운 삶을 지지 않으셔도 됐어요. 저도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거짓말 하나가 그 모든 가능성을 끊어버렸습니다.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신 것도, 새벽에 청소하러 나가신 것도, 손이 갈라지고 무릎이 망가진 것도 전부 그날 밤의 거짓말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라는 게 뜨거운 줄만 알았는데 진짜 분노는 차가운 거더라고요. 온몸이 얼음장 같은데 머릿속은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요. 그런데 서류 속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엄마를 쫓아낸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엄마의 행방을 감시했어요. 엄마가 혹시 회장님과 다시 연결될까봐 엄마가 이사할 때마다 따라가며 확인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조금이라도 안정을 찾으려 하면 주변에 소문을 퍼뜨려 일자리를 잃게 만들기도 했어요. 엄마가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셨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렸어요. 엄마와 자주 이사했던 기억이요. 새 동네에 가면 엄마가 금방 일을 구하셨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또 짐을 싸셨거든요. 왜 이사하느냐고 물으면 엄마는 웃으시며 새 동네가 더 좋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게 시어머니의 방해 때문이었다는 걸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30년 동안 우리 모녀를 짓밟아온 거였어요. 엄마를 속여서 기회를 빼앗고 감시하고 방해하고 그리고 결혼 후에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며 저를 멸시했어요. 자기가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가난하다고 무시한 거잖아요. 민재 씨가 방 한쪽에 서 있었어요. 아내에 대한 진실도 어머니에 대한 진실도 한꺼번에 쏟아지는 상황에서 민재 씨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30년 전에 한 일이 자기 아내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지금 처음 알게 된 거니까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어요. 다 거짓말이야. 증거도 없이 나를 모함하는 거야. 태성 회장님이 조용히 서류 한 장을 더 꺼내셨습니다. 녹취록이었어요. 당시 시어머니와 함께 일했던 직원이 최근 양심 선언을 하며 증언한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엄마를 찾아가기 전에 그 직원에게 했던 말까지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 여자만 없으면 내 아들 길이 열린다 라는 말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30년 동안 감춰왔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어요.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시던 분의 체면이 이 작은 장례식장 방 안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1시간 전만 해도 제 얼굴에 침을 뱉으며 천한 집안 피라고 하신 분이 지금은 벽을 등지고 서서 벌벌 떨고 계셨습니다. 이상하게도 통쾌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게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 생각만 났어요. 갈라진 손, 새벽에 일하러 나가시던 뒷모습, 미안해 한마디 남기고 눈을 감으신 그 얼굴이요. 엄마의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서하야, 엄마가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미안해. 그게 이런 뜻이었어요. 더 좋은 삶을 줄 수 있었는데 겁에 질려 도망쳤다는 엄마만의 평생의 짐이었던 거예요. 엄마는 자기가 속았다는 걸 나중에 아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겠죠. 그 후회를 안고 30년을 사셨고 마지막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가신 거였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태성 회장님은 영정 사진 쪽을 바라보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벽을 짚고 서 있었고 민재 씨는 바닥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한가운데 앉아 엄마의 삶 전체가 새롭게 보이는 걸 느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태성 회장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하다고 알려주셔서 고맙다고요. 회장님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자 씨에게 갚지 못한 은혜를
이제라도 아가씨에게 갚겠다고요.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영정 사진 앞에 섰어요. 엄마의 웃는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다 알았어. 엄마가 왜 평생 미안해 하셨는지,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지. 근데 엄마 미안해 할 건 엄마가 아니야.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이제 울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움직일 시간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을 때 세상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뒤집은 게 아니에요. 진실이라는 건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면 다시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물 위에 떠오른 기름처럼 30년 동안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저절로 퍼져나갔습니다. 태성 회장님이 먼저 움직이셨어요. 장례가 끝난 다음 날 회장님의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요. 도심 호텔 카페에서 만났어요. 회장님은 전날과 달리 정돈된 모습이셨지만 눈이 여전히 붉었습니다. 밤새 주무시지 못한 것 같았어요. 회장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말씀하셨어요. 미자 씨에게 30년 동안 빚을 지고 살았다고, 이 빚을 갚을 방법이 하나뿐이라고요. 서아 씨를 제 그룹의 공식 보호 대상으로 선언하겠다고 하셨어요. 후계자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은인의 딸로서 그룹 차원의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드리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처음에 사양했어요. 이제 와서 재벌의 보호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저는 제 힘으로 살아왔다고요. 하지만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자 씨가 포기한 것을 30년이 지나서라도 돌려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입니다. 그 말에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가 30년 전에 겁에 질려 거절했던 것, 저를 위한 기회였잖아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아마 이번에는 받으셨을 거예요. 딸이 제 자리를 찾는 걸 막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의 공식 발표는 그로부터 이틀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자회견이었어요. 재계 1위 기업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회장님은 카메라 앞에서 30년 전 화재 사고와 윤미자 여사의 구명 사실을 밝히시고 은인의 딸 윤서아를 그룹의 공식 보호 대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왜 30년이나 걸렸느냐, 윤미자 여사는 왜 사라졌느냐, 보호 대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회장님은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30년 전 누군가의 방해로 은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그 방해가 누구의 지시였는지는 현재 법적으로 확인 중이라고요. 방해자가 누구인지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기자들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었어요. 30년 전의 일을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뉴스가 나간 날 저녁 제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시댁 친척분들, 시누이, 심지어 시어머니의 친구분들까지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텔레비전에서 봤다고, 진짜냐고요. 저는 아무에게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가 할 말은 아니었거든요. 시댁에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건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 뒤부터였어요. 민재 씨네 아버지가 임원으로 계시던 회사에서 투자 철회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태성 회장님 그룹과 거래 관계가 있던 회사였거든요. 직접적으로 시댁을 겨냥한 건 아니었지만 재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주변부터 조여오는 거라고요. 거래처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고 신규 사업 계약이 보류되었어요.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자랑하셨던 그 체면, 그 인맥, 그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동네 모임에서 앞자리에 앉으시던 분이 이제는 모임에 나가지 못하셨어요. 전화가 오지 않았고 초대장이 끊겼고 사람들이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시어머니에게 체면은 목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체면이 벗겨지자 시어머니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민재 씨가 저를 찾아온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시댁이 아니라 엄마의 빈소가 있었던 장례식장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민재 씨의 얼굴에는 10년간 본 적 없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당황과 후회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민재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런 분인 줄 몰랐다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요. 30년 전 일도,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도, 그리고 10년 동안 침묵했던 자기 자신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고요. 저는 민재 씨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었어요. 그때 한마디만 했으면 됐잖아요. 그만하세요. 그 한마디요. 민재 씨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하지 못한 그 한마디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 사람도 이제야 아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전 이제 가족을 선택할 거예요. 민재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뜻이냐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에게 더 설명할 것은 없었거든요. 가족을 선택한다는 건 이 집안을 떠나겠다는 뜻이 아니라 제 편인 사람만 곁에 두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걸어가는데 가을바람이 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맡았던 국화꽃 향이 아직 코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열흘이 지났는데 엄마의 흔적은 바람에도 남아있었어요. 한편 언론 취재가 깊어지면서 시어머니의 과거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30년 전의 일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가 비서실 직원 시절 했던 일들이 기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법으로 시어머니를 무너뜨릴 생각이 없었어요. 돈으로 복수할 생각도 없었고요. 태성 회장님이 시댁 사업에 압력을 넣는 것도 제가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따로 있었어요. 엄마의 이름을 되찾는 거였어요. 평생 가난하고 힘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살다 가신 엄마. 천한 집안이라고 격이 안 맞는다고 허접한 장례라고 모욕당한 엄마. 그 엄마가 사실은 사람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었고 딸을 지키기 위해 자기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었다는 걸 세상이 알아야 했습니다. 엄마의 이름이 제대로 불리는 것. 윤미자라는 이름이 허접한 장례의 주인이 아니라 재벌 회장의 생명을 구한 은인으로 기억되는 것. 그게 제 복수였어요. 그리고 그 복수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저는 시어머니에게 한 번 더 찾아가야 했습니다. 30년 전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했던 것을 되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을 내기 위해서요.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시어머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찾아간 건 가을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시댁 현관 앞에 서니 이 문을 10년 동안 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이 문을 열고 나가 장을 받고 매일 저녁 이 문을 열고 들어와 밥을 차렸습니다. 이 문이 저에게는 감옥의 문이기도 했고 유일한 일상이기도 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어요. 아직 제 열쇠가 있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한때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가득 앉아 차를 마시던 넓은 거실이 텅 비어 어둡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 계셨어요. 방문이 열려 있었는데 불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에 시어머니의 옆모습이 비쳤어요. 열흘 사이에 놀랄 만큼 작아져 보이셨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늘 꼿꼿하시던 허리가 구부러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예전에 그 날카로운 눈빛이 아니었어요. 경계하는 눈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침을 뱉던 그 당당함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안방 문 앞에 서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이 방에 들어올 때면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어요.
차를 가져다 드리거나 식사 준비가 되었다고 알려드리거나 잘 주무셨냐고 인사드릴 때만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서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뭐 하러 왔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시어머니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이 방에서 앉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서서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의자에 앉는 것만으로도 이 집에서의 제 위치가 달라졌다는 걸 시어머니도 느끼셨을 거예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어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할 말을 정리했습니다. 수없이 연습했던 말이었는데 막상 시어머니 앞에 앉으니 전혀 다른 말이 나올 것 같았어요.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인사드리러 왔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움찔했어요. 인사라는 말에 반응하신 거예요. 무슨 인사인지 짐작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오래 참아왔던 말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또박또박 시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셨을 때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셨느냐고 물었어요. 어린 딸을 키우는 여자 하나 겁을 줘서 쫓아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셨느냐고요. 그 여자에게도 딸이 있고 그 딸에게도 인생이 있다는 건 생각하지 않으셨느냐고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10년 동안 천한 집안이라고 하셨잖아요. 격이 안 맞는다고 배운 게 없다고 돼지 사료 같다고 하셨잖아요. 장례식장에서 엄마의 마지막 자리를 허접하다고 하셨고 조문객들 앞에서 제 얼굴에 침을 뱉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저희 엄마가 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었어요. 그 은인을 속여서 쫓아내고 30년 동안 감시하고 그 딸을 데려다가 종처럼 부린 게 어머니예요. 저는 한 문장 한 문장 끊어서 말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려 할 때마다 꾹 참았어요. 울면 안 됐거든요. 시어머니 앞에서 울면 또 약한 사람이 되니까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고 체면이 무너지고 사업이 흔들리고 이제 며느리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거잖아요.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닥치니 말이 나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냐는 눈이었어요. 저는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30년 전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재벌가의 보호 아래에서 편안하게 자랐을 거예요. 좋은 학교에 다니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편한 인생을 살았겠죠. 하지만 그랬다면 저는 지금의 저를 몰랐을 거예요. 엄마가 새벽마다 일하러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배운 것들, 가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신 엄마에게서 배운 것들, 시댁에서 10년 동안 버티면서 알게 된 제 안의 힘. 그건 편한 인생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어머니가 제 삶을 망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강해졌어요. 엄마의 딸답게요. 그러니까 어머니 덕분이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물론 감사하다는 뜻은 아니지만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가 우시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항상 강하고 날카롭고 차가운 분이었는데 지금은 어두운 방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저는 그 눈물이 후회의 눈물인지 수치심의 눈물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어가는 공포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전부였을 거예요. 30년 전의 선택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걸 시어머니도 이제 아시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시어머니의 침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재 씨에게는 이미 이야기한 뒤였어요. 민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요. 방을 나서려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아야,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신 거였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불러주신 적 없는 이름을 제가 떠나는 순간에 처음으로 부르셨어요. 그 세 글자가 등 뒤에서 날아와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 이름을 10년 전에 불러주셨다면 모든 게 달랐을 텐데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안방을 나와 거실을 지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열쇠를 신발장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 집 열쇠를 내려놓는 게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주머니에 넣고 다닌 열쇠였는데 내려놓는 데는 1초면 충분하더라고요. 현관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어요.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구름 사이로 작은 별 하나가 보였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시댁 골목을 걸어 나오면서 저는 엄마에게 말했어요. 속으로요. 엄마, 나 이 집에서 나왔어. 무섭지 않아. 엄마가 저를 강하게 키워줬잖아. 골목 끝에서 큰 길로 나왔을 때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었어요. 가을 밤 공기가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숨이 제대로 쉬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집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늘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숨을 쉬어도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10년 내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이미 정해놓았어요. 엄마가 살던 작은 집으로요. 그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남기신 마지막 선물이요. 장례를 치르면서 미처 열어보지 못한 엄마의 낡은 서랍 안에 30년의 비밀이 하나 더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집 문을 여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열쇠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열쇠는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받아놓은 거였거든요. 다만 이 문을 열면 엄마가 안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 같아서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냄새가 났어요. 된장과 참기름 그리고 비누 냄새가 섞인 엄마만의 냄새요. 이 작은 원룸이 엄마의 전부였습니다. 부엌 겸 거실 겸 침실이 한 공간에 있는 10평도 안 되는 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허접한 장례라고 했던 것처럼 이 집도 허접하다고 하셨겠죠. 하지만 저에게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장소였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다 켜졌습니다. 모든 게 엄마가 마지막으로 나가시던 그대로였어요. 식탁 위에 컵이 하나 놓여 있었고 베개에는 엄마 머리카락이 남아 있었습니다. 잠옷이 이불 위에 접혀 있었어요. 마치 오늘 저녁에 돌아오실 것처럼요. 장례를 치르면서 이 집에 들렀지만 엄마의 물건을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대로 두고 나왔었어요. 오늘 다시 온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엄마의 낡은 서랍장. 침대 옆에 놓인 작은 나무 서랍장이 있었어요. 장례 때 장의사분이 엄마의 옷을 고르면서 서랍을 열었는데 맨 아래 칸에 테이프로 봉인된 상자가 하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 확인하겠다고 했었어요. 서랍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갈색 종이 상자가 있었어요. 오래된 테이프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위에 엄마의 글씨로 서아에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4글자. 엄마의 또박또박한 손글씨였어요. 상자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테이프를 뜯는 손이 떨렸어요. 상자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편지 한 통이었어요. 접힌 종이를 펴니 엄마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3년 전이었어요. 엄마가 쓰러지시기 훨씬 전 건강하실 때 쓰신 거였어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하야,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내가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까 봐서야. 엄마는 알고 계셨어요. 30년 전에 자기를 찾아온 여자가 누구였는지 나중에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결혼식에 나타났을 때 엄마는 그 얼굴을 알아보셨대요. 30년 전 자기에게 찾아와 거짓말을 하고 겁을 주고 도망치게 만든 그 여자가 자기 딸의 시어머니가 되어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어요. 엄마가 알고 계셨다고요. 결혼식 날부터요. 상견례에서 시어머니가 격이 안 맞는다고 했을 때 엄마가 웃으시며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 웃음 뒤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을 알아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딸의 결혼을 지켜보신 거였어요. 편지는 이어졌습니다. 엄마는 결혼을 막고 싶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민재 씨를 좋아하는 제 얼굴을 보면서 또다시 딸의 미래를 엄마가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셨대요. 30년 전에 엄마의 선택이 딸의 인생을 바꿔버렸잖아요. 이번에는 딸이 스스로 선택하게 해주고 싶었다고요. 대신 엄마는 조용히 준비를 하셨어요. 편지와 함께 상자 안에 들어있던 두 번째 물건이 그거였습니다. 30년 전의 기록들이었어요. 엄마가 시어머니를 알아본 뒤 혼자서 과거를 추적하신 거였습니다. 태성 회장님이 5년에 걸쳐 한 일을 엄마는 엄마만의 방식으로 하고 계셨어요. 식당에서 일하면서 청소하면서 틈틈이 30년 전의 흔적을 모으신 거였습니다. 당시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으셨고 이사 다닐 때마다 주변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던 정황을 기록하셨어요. 서류들이 상자 안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글씨로 날짜와 내용이 적힌 메모들, 당시 이웃의 연락처, 이사 기록, 시어머니가 감시했던 흔적들이요. 태성 회장님의 서류보다 전문적이지는 않았지만 한 사람이 갈라진 손으로 한 장 한 장 모아온 것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는 이걸 왜 숨기고 계셨을까요? 편지 마지막 부분에 답이 있었어요. 서하야, 엄마는 이 자료를 내가 필요할 때 쓰기를 바래. 시댁에서 행복하다면 이 상자는 영원히 열지 않아도 돼. 하지만 만약 내가 힘들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 집에 돌아오는 날이 온다면 그때 이걸 열어봐. 엄마가 미리 준비해둔 거야. 엄마는 이 세상에 없더라도 이 상자가 엄마 대신 너를 지켜줄 거야.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의 작은 식탁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를 지킬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살아서 지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상자 하나에 30년의 증거를 담아두신 거였어요. 마지막 순간에 미안하다고 하신 건 이 상자를 직접 건네지 못하고 떠나는 게 미안하셨던 거였을 수도 있어요. 상자 맨 바닥에 물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작은 사진이었어요. 30년 전 사진인데 불에 그을린 공장 앞에서 젊은 엄마가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팔에 화상 자국이 있었고 얼굴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지만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나온 뒤의 표정이었어요. 사진 뒷면에 연필로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렸다. 엄마는 오늘 사람을 살렸다. 저는 그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이게 저의 엄마예요. 천한 집안 사람이 아니라 불길 속에 뛰어들어 사람을 살린 사람이에요. 허접한 장례식의 주인이 아니라 딸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엄마의 증거 자료를 태성 회장님의 것과 합치면 시어머니의 30년 전 행위를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엄마가 모은 자료에는 회장님의 서류에 없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사 다닐 때마다 방해를 받았던 구체적인 정황이 엄마의 메모에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이 자료를 들고 태성 회장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회장님은 엄마의 메모를 한 장 한 장 읽으시더니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셨어요. 미자 씨가 이걸 혼자 하고 계셨냐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저는 회장님에게 부탁드렸어요.
이 자료를 법적 절차에 사용해달라고요. 시어머니를 감옥에 보내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30년 전 엄마에게 한 일이 공식적으로 기록되기를 원했어요. 엄마의 이름이 진실 위에 서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였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제안하셨습니다. 윤미자 여사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자고요. 화재 사고에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엄마의 이름이 장학재단에 새겨지는 거예요. 천한 집안이라고 무시당했던 그 이름이 누군가의 미래를 열어주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엄마의 집을 나오면서 문 앞에 서서 한 번 뒤돌아봤어요. 작은 원룸의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 좁은 방에서 엄마는 30년 동안 혼자 비밀을 안고 사셨어요. 딸을 지키기 위해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요. 엄마, 이제 엄마 이름을 세상에 돌려줄게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돼요. 문을 닫았습니다.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시댁 열쇠는 내려놓았지만 이 열쇠는 간직하려고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곳이니까요. 이제 한 가지만 남았어요. 이 모든 일이 정리된 뒤에 제가 돌아가야 할 곳이요. 재벌가도 시댁도 아닌 제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윤미자 장학재단 설립식이 열리던 날, 저는 엄마의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갔습니다. 장례식 영정 사진에서 엄마가 입고 계시던 바로 그 옷이에요. 엄마의 옷장에서 꺼냈을 때 아직 엄마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된장과 참기름과 비누가 섞인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수 같은 냄새요. 블라우스가 저에게 살짝 컸습니다. 엄마가 저보다 어깨가 좀 넓으셨거든요. 무거운 것을 많이 드셔서 그런 거예요. 식당에서 큰 냄비를 나르시고 청소하면서 양동이를 들어 올리시고 그렇게 평생 몸을 써서 일하신 분이 어깨는 딸보다 넓을 수밖에 없었겠죠. 설립식 장소는 시내의 작은 강당이었어요. 태성 회장님이 대형 호텔 연회장을 예약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사양했습니다. 엄마는 작은 곳에서 평생을 사셨어요. 작은 시장, 작은 식당, 작은 원룸. 엄마의 이름을 세상에 돌려주는 자리도 엄마답게 소박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회장님이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강당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성 회장님과 회사 관계자분들, 장학금을 받게 될 학생들, 그리고 엄마의 지인분들이요. 시장 상인분들, 식당 사장님, 동네 아주머니들이 한쪽에 모여 앉아 계셨어요. 검은 상복이 아니라 밝은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장례식이 아니라 축하하는 자리니까요. 무대 위에 엄마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30년 전 불에 그을린 공장 앞에서 웃고 계시는 그 사진이요. 옆에는 영정 사진에 쓰였던 꽃무늬 블라우스 사진도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와 나이 든 엄마. 30년의 세월이 두 사진 사이에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진 모두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어떤 순간에도 웃으시는 분이셨으니까요. 태성 회장님이 먼저 인사말을 하셨어요. 30년 전 화재 사고에서 윤미자 여사가 자기의 목숨을 구해주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목소리가 여러 번 떨리셨어요. 이 은혜를 30년이나 갚지 못한 것이 평생의 빚이었다고 이제라도 미자 씨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고 하셨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무대에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이런 자리에 서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시댁에서는 늘 뒤에 서 있었고 앞에 나서는 건 다른 사람의 몫이었으니까요.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상인분들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올려다보고 계셨어요. 장학금을 받게 될 학생들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태성 회장님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저는 엄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비한 원고는 없었어요.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말했습니다. 제 엄마 윤미자는 평생 가난했어요.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새벽에 청소하러 나가고 손이 갈라질 때까지 일하신 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원룸에 사셨고 값비싼 옷 한 벌 입어보신 적 없는 분이에요. 누군가는 이 삶을 허접하다고 했습니다. 천한 집안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불길 속에 뛰어들어 사람의 목숨을 살린 은인이었고 딸을 지키기 위해 자기 인생 전부를 내려놓은 엄마였어요. 말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잠깐 멈추고 숨을 고른 뒤 이어갔어요. 엄마가 남기신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행복하면 엄마는 다 괜찮다고요. 저는 오랫동안 그 말이 슬펐어요. 엄마가 괜찮지 않으면서 괜찮다고 하시는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괜찮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딸의 행복이 자기의 행복이었던 거라는 걸요. 그게 엄마였어요. 객석에서 코 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장 상인분들이 울고 계셨어요. 식당 사장님이 눈물을 훔치고 계셨고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은 소리내어 울고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엄마를 알아요.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진심으로 아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오늘부터 윤미자라는 이름은 더 이상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미래를 열어주는 이름이 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작은 강당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엄마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웃고 계셨습니다.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30년 전에도 지금도 언제나 웃고 계시는 엄마였어요. 설립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저는 혼자 강당에 남았어요. 무대 위 엄마의 사진 앞에 앉아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해냈어. 엄마 이름 돌려줬어. 이제 아무도 엄마를 천하다고 못해. 강당을 나와 걸었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나 잠깐 생각했습니다. 시댁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이혼 절차는 진행 중이었고 민재 씨와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30년 전 행위에 대한 법적 기록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사회적으로 이미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앞자리에 앉으시던 분이 이제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신다고 들었어요. 태성 회장님은 저에게 그룹 산하 아파트와 생활비를 제안해 주셨지만 정중히 사양했어요. 재벌의 보호 아래서 사는 건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거든요. 엄마가 30년 전에 거절하셨던 것을 저도 거절한 거예요. 다만 이유는 달랐습니다. 엄마는 겁에 질려서 거절하셨지만 저는 제 힘으로 서고 싶어서 거절했어요. 엄마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집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했어요. 엄마가 30년을 사신 이 10평짜리 방에서 저의 35년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짐을 풀고 이불을 폈어요. 엄마가 쓰시던 이불이었습니다. 베개에서 아직 엄마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이불 속에 누우니 엄마가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시댁에서 한 달에 한두 번 엄마를 찾아와 품에 안기면 다시 돌아갈 힘이 생겼었잖아요. 이제는 매일 밤 이 이불에서 엄마의 온기를 느끼면서 잘 수 있어요.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보름달이었어요.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지금 이 달을 함께 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엄마는 떠나셨지만 엄마가 남기신 것들은 아직 여기 있으니까요. 이 집도 꽃무늬 블라우스도 갈색 상자도 그리고 장학재단에 새겨진 엄마의 이름도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와 10년을 살았지만 한 번도 가족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이 세상에 안 계시는데도 상자 하나로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작은 원룸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웃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할까 생각했어요. 특별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엄마가 늘 해오신 것처럼 아침밥을 지으려고요. 이 작은 부엌에서 엄마가 쓰시던 냄비로 밥 한 공기를 짓는 거예요. 엄마가 평생 하셨던 일이잖아요.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 것. 내일부터 저는 저를 위해 밥을 짓겠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제 이름은 윤서하예요. 윤미자의 딸이에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이름이에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